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이거는 북 언더스탠딩 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네, 북 언더스탠딩 2부고요. 2부입니다. 제 예. 1부 보고 오셔야 됩니다. 네. 이거 와서 늘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다 네, 하시는 가끔, 분들은 구글 유튜브의 알고리즘으로 여기까지 갑자기 흘러오신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믿습니다. 네. 위쪽에 링크를 저희가 항상 댓글에 달아놓으니까 그거 요거 먼저 보시고 보고 오셔야 된다. 누르시면 된다. 이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네. 오늘 위기의 역사 저자직강으로 모십니다. 네. 오건영 신한은행 부장님 계속 말씀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1부에서 하여튼 그럴듯했어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평행 주차가 움직인다고 그러고, 너도 알고 나도 하는데 내 마음을 네가 알아. 그러니까 파월의 속마음을. 야, 요즘 야, 그래서 요거는 그러는구나. 무슨 연애하는 것처럼, 얘가 삐졌을 것 같은데 삐졌다는 마음을 나를 알고 있을까?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고차원 방정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 뭐 이제 나머지 다른 이 책에 나오는 다른 위기들은 몰라도 되지 않냐. 굳이 그것까지 알아야 되느냐? 이제 다른 책 읽고 싶다. 우리 이거 안 보고. 그랬더니 아니다. 야, 위기가 임마 그 기출 한쪽으로만 문제로만 오는 게 아니야. 나오냐?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위기가 온다. 위기라는 건 어떤 허점을 찌르고 오는지를 그거를 알려줄게. 나머지가 그거야라고 해서 저희가 억지로 2부를 편성해서 좋아하는 것도 들어보자. 라고 한 다른 거예요. 응용 문제요. 이제 응용 문제로 가. 그러면 가봐야 다른 위기들 중에 요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위기들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닷컴 버블도 나올 수 있고요. 예. 사실은 저 책을 집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시아 외환 위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환율이 지금 1,300원, 1,400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환율이 1,400원 넘어가면 이러다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니냐는 질문 정말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이제 세미나 하고 나면 끝나고 한 5분 남아서 질문 받아야 되는데 외환 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그럼 되게 당황스러워요. 왜냐면 그 짧은 시간에 설명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하려면 그때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뭐가 차이가 나는지 이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힘든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면서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외환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는 굉장히 많은데 예. 거기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거. 그러니까 정확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짚어지지를 못했던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힘들었다는 기억만 예. 있죠. 그래서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고 외환위기가 아니다라는 걸. 근데 그때 뭐냐면 외환위기라고 하면 다 기억나는 게 2,000원 같잖아 이거거든요. 다 예. 똑같은 예. 얘기 하시는 게 맞죠. 2,000원 갖고 환율이 올랐으니까 위험했던 건 맞는데 그때하고는 또 뭐가 있느냐. 그게 이제 신흥국이 겪을 수 있는 위기의 유형이 대표적인 게 외환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에도 보면은 M7 주식이라고 해서 저기 미국의 이제 7개 주식이 엄청 오른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버블이라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몇 개 IT 섹터 쪽에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이런 종목들이 왜 올랐으며 얘들은 왜 무너졌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는 물론 이제 지금은 금융위기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파생 상품이 꼭 깔려 있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어떤 말씀 많이 하냐면 이러다 부동산 무너지면 금융위기 아니냐. 근데 또 그것도 그때 당시와 또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 파생 상품이라는 거하고도 또. 네, 예. 그럼 이제 그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에 대한 거는 아까 앞 시간에 이제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위기의 유형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저는 좀 적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위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꾸 질문하지 마라. 좀 보고 알아. 내가 책을 써줄게. 그냥 이 책을 보고 질문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다 볼 수가 없으니 일단 그래도 맛배기라도 좀 뭘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시아 외환 위기. 그래, 아시아 외환위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거라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 아시아 외환 위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만 좀 우리나라의 외환 위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좀 드리면 예.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유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외환 위기에 대한 그 분석을 한 자료들이 국회에서 99년도에 발표된 게 있거든요. 예. 예. 이래요. 진짜 엄청나게 한국에 많아요. 예. 제가 그 중에서 2-3개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거시경제적인 요인들에서 나타났던 문제들. 그때 왜 그런 일이 터졌는지. 국내적으로 뭐가 문제였고, 근데 모든 게 다 문제였다고 이제 사실 사후적으로 분석할 때 모든 게 다 문제죠, 사실은. 그렇죠. 그 문제를 만들려고 이렇게 됐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근데 제가 그냥 그
매크로 차원에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리면 예. 첫 번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일본 엔화가요. 85년도부터 시작해서 95년도까지 260엔에서 80엔까지 10년간 엔화 환율이 내려와요. 예. 그럼 10년간 엔화가 강세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참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 잠깐 보시면 10년간 엔화가 강세면 그 우리가 95년도에 엔화를 예측하면 예. 오늘이 바닥이다, 오늘부터 엔화 환율 뛴다 이렇게 얘기하기 그렇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 그렇죠. 그럼. 이미 그 앞에서 수많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전사자들이 있었을 죽었지. 거 아니에요. 수많은 전사자들이 네, 있었을 거예요. 네. 많이 내려왔으니까 올라갈 거다. 이제 이런 수많은 전사자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95년도에도 보면 10년간 엔화가 강세인데 주변을 또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엔화 강세 요인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대표적인 엔화 강세 요인 중에 하나가 고베 지진이었거든요. 95년 1월 17일에 한신대 지진이라고 해서 오사카 옆에 고베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지진이 나요. 꽤 큰 지진이었습니다. 제 고2 때였어요, 그게. 근데 이제 그 지진이 난 다음에 이 일본은 이미 90년도 초반에 버블 붕괴가 돼서 금리가 제로였거든요. 예. 제로 금리로 그 오랫동안 이미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일본의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보험료를 받은 걸 굴려야 되는데 굴릴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가 제로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이미 해외 투자를 해놓은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사건이 터지니까 보험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 해외 걸 팔고 그렇죠. 가져와야 되는구나. 그러면 해외 걸 팔고 그렇게 받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와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럼 엔화를 사서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엔화가 엔화를 사는 강세가 수요.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그 95년도에 더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 모두가 답안 나온다. 엔화는 계속 강세다. 그래서 그때 뭔 일이 있어도 강세구나. 뭔 그때 일이 있어도. 70엔 밑으로 내려간다는 뷰도 있었어요. 야. 거기서 반대 찍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 엔화가 그렇게 강세면 우리한테는 유리한 얘기죠.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이 잘 수출에는. 되지. 그렇죠. 그게 1번이었고 그 이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예. 진짜 야심차게 컴퓨터를 사주셨거든요. 그 PC를 퍼스널 컴퓨터 그때 거 사주셨는데 예. 그때 알라딘이라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삼성 알라딘이라고. 아 맞아요. 기억나세요? 맞아요. 기억나요. 있어. 그래. XT 알라딘. 컴퓨터. 삼성은 마이마이 다음에 알라딘이었어. 아, 예. 삼성 XT 컴퓨터였거든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XT 컴퓨터 다음이 AT였고 네. 그다음에 386, 486, 586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586 컴퓨터가 펜티엄이라고 기억나세요? 네. 그 펜티엄 컴퓨터 그래서 너무 빨라서 신입사원이 조기 퇴근한다고. 95년도에 신입사원이 조기 퇴근하면 예. 죽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이게 뭐 어쨌든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엄청난 혁명이었다고 얘기했는데 컴퓨터라는 게 사무실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B2C로 풀려 나오는 거잖아요. 네. 개개인의. 그러면 개개인한테 풀려 나오게 되면 이건 너무나 많은 수요가 생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럼 컴퓨터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반도체의 수요도 늘어나겠죠. 네. 반도체 호황이었던 겁니다. 아. 95년도의 전망치를 보면은 예. 90년도부터 5년간 매년 30%씩 그 퍼스널 컴퓨터 시장이 컸거든요. 앞으로도 그만큼 클 거라고 예상을 해요. 매년 30%씩 클 거라고. 예.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셌거든요, 그때도.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엔화도 강세고. 신났지 아주. 그렇죠. 나고 그냥 설비 투자해서 예. 왕창 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해외 진출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설비 투자를 더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요. 예. 그럼 돈을 어디선가 빌려와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예. 국내에서 펀딩을 하는 방법이 있고 해외에서 펀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외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낮아요. 우리나라는 금리를 조금 높게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해외 금리가 낮으니까 선진국 금리가 선진국에서 자금을 펀딩해 오는 거죠. 예. 근데 여태까지는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자금을 못 조달했는데 그때는 종합금융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규제가 풀려서 종금사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달러를 빌려왔던 겁니다. 아하.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로 달러가 들어오는 거죠. 예. 한국에서 빌리면은 8%인데 미국에서 빌리면 3%입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에서 빌리는 게 낫죠. 그렇죠. 그 대신 갚을 때도 달러로 갚아야 그렇죠. 되죠. 그게 에러죠. 그게 에러죠. 근데 이제 그때 다들 고민했겠죠. 예. 이 달러로 빌린다고? 그럼 달러 빚이란 얘기잖아요. 일단 달러 빚하면 이게 또 섬뜩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내가 달러 빚을 내더라도 내가 네 공부는 시켜주마 네, 하는 그러니까 그 관용 그런, 표현이 있으니까. 그런 표현이 있을 무서운 정도니까요. 빚인가 보다. 저희 어머니도 되게 무서운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이유는 결국은 환율인 거죠. 예. 달러가 뛰면 나중에 앉은 자리에서 빚이 늘어나 버리니까. 네. 그렇죠. 원금이 불어나는 그렇죠. 원금이 거죠. 불어나니까 그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핵심은 고정환율제였어요. 정확하게 관리변동 환율제라서 1달러에 한 800원 정도에 묶어놨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한테 너
저기 달러 빚 내려고 나중에 환율 뛰면 너 큰일 난다. 그랬더니 제가 답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 변동 환율제예요. 아, 800원에서 안 바뀌어요. 나라가 알아서 막아주겠죠. 막아주는 거죠. 그럼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도 빌릴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도 싼데. 네. 그러면 달러로 빚을 내는 게 답이잖아요. 예. 그래서 달러 빚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엔화 강세, 반도체 호황, 그 다음에 달러 빚 이 세 가지가 조합이 형성이 딱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95년도 4월달에 예. 일본이 너무 힘든 거죠. 내수 아니면 수출로 성장해야 되는데 수출은 N골에 막혀 있고 내수는 버블 붕괴에 흔들리는 데다 지진을 맞았잖아요. 야, 그러니까 진짜 일본도 보면은 진짜 운도 없어. 참 운 없는 운 케이스 없을 참 때는 많아요. 없어. 예, 예,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이제 G7을 찾아가죠.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 너무 힘든데 엔화 약세 좀 만들어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엔화 약세를 용인을 해줘요. 근데 용인해 준다는 게 뭡니까? 그거 왜 누구한테 왜 허락 받고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결국에는 이 외환 시장이 특히 엔화는요. 예. 미국하고의 밀월 관계가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저기 갖고 있는 자금들을 국가 갖고 있는 자금들을 팔아가지고 달러를 사들이게 되면은 일본이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이제 엔화를 풀어서 달러를 사들이게 되면 예. 달러가 강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엔화는 약세가 그렇죠.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국가들이 나서가지고 각 국이 한꺼번에 몇 개 G7 국가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금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예. 어떤 특정 자금을 사들이기로 하잖아요. 예. 그러면 환율을 갖다가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조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일방적인 환율의 쏠림이 나타날 때 오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일방적인 환율의 쏠림이냐? 왜냐면 근데 10년간 엔화가 강세니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달러가 약했거든요. 달러가 약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94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확 잡아 올리면서 물가를 잡으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너무 물가가 제대로 잡으려면 금리로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달러 강세도 필요한 것 같은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 마침. 예. 근데 거기다 대고 엔화 약세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달러는 강세가 필요하니. 그래? 우리 한번 뭐, 그럼 보조를 맞춰볼까? 딱딱 서로 좋네. 그렇죠. 아. 그건 이제 역플라자 합의라고 합니다. 예. 이제 뭐 그건 좀 이제 좀 다른 얘기고 한데. 그럼 외환 시장에서 일본 정부가 엔화와 달러의 환율을 개입해서 엔화를 낮추고 달러를 높일 때 네. 미국이 시비 걸지 말기. 그렇죠. 우리 미리 얘기한 거야. 그런 예. 거지. 아, 그 얘기한 거군요. 네, 22년도, 22년도에도요. 엔화가 150엔 넘어갈 때 엔화 환율이 막 올라가가지고 엔화가 너무 약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당국에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환율 방어를 해요. 보통 환율 방어하면 전화 와요. 헬로우 이러고 전화 와요. 너 뭐 했냐고. 그럼 이제 이거 갖고 막 혼내고 그러거든요. 왜 외환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뭐 그러냐.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그래서 질의응답 같은 우리나라하고 일본 방문했었을 때 질문에 뭐가 있냐면 일본에서 외환 시장 개입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게 자기는 보고를 받은 바 없고 1번. 두 번째는 그러려면 뭐, 뭘 했어야지라는 예. 의미. 뭐 너무 힘들면 뭐 고민해 볼 그럴 수도 수도 있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왜 우리가 그래서 환율을 본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건 시장 원리하고 다른 움직임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런 룰도 있네. 예. 그래서 참 어려운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엔화가 80엔까지 내려갔던 게 150엔으로 돌아가요. 98년도에. 와. 그럼 엔화가 2배 약해진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아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96년도 들어와가지고 정말 이상한 게 PC 붐이 확 사라져요. 이 PC가 내구재거든요. 예. 그러니까 딱딱한 거잖아요. 딱딱한 거. 딱딱한 거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으면 제일 먼저 바꾸지 않습니까? 이 바꾸는 걸 늦추지 않습니까? 네. 교체를.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냉장고에서 우웅 소리 나도 아휴 내년에 바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들면 예. 세탁기도 좀 더 쓰지 뭐 그래도 돌아는 가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컴퓨터도 뭐 그렇지. 그렇죠. 뭐 핸드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내구재 보통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내구재 수요가 확 줄어요. 예. 민감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PC가 안 팔려요. 음. PC가 안 팔리면 반도체가 죽죠. 그래서 이상하게 96년도 들어서 반도체 가격이 미친 듯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40 정도 하던 반도체 가격이 예. 96년도에 97년도 여름에 $8까지 빠져요.
야. 그러면 그 전반적인 경기가 그렇죠. 안 좋기 때문이었어요? 뭐 그런 부분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C 붐이 이미 앞에 5년 6년간 되게 강하게 나타났었잖아요. 살 사람 대충 네. 산 것도 있었을 그리고 테고. 사실은 386이나 486이나 586이나 써보면 비슷비슷했어. 그냥 고돌이나 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뭔가 이렇게 계단을 넘어야 할 이유가 네. 잘 없었던 거 맞았어요. 기억이 나요. 네. 네. 보다 중요한 요인은 그거 같아요. 설비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공급 과잉. 그렇죠. 아, 그래서 계속 96년도, 97년도 뉴스 중에는 맞아. PC는 내일 사는 게 싸다였어 항상. 반도체 공급 과잉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96년도에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를 겪습니다. 200억 달러가 넘어요. 야. 네. 악재가 예, 겹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재작년에 22년도에 우리나라 무역 적자가 겪었거든요. 예. 그때 뉴스가 뭐냐면 96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무역 적자라고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96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 적자를 겪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빚내서 설비 투자 크게 늘려놔서 장사 잘해보려고 했는데 장사가 안 된 겁니다. 어머나, 그럼 어머나, 진짜 어머나. 어렵지. 어머나, 근데 그 어머나. 빚이 달러 빚이었던 거죠. 그 딱 망하는 어머나. 망하는 길로 가는 예. 거네. 빚내서 매장을 엄청 늘려놨는데 갑자기 손님이 줄었어. 네. 딱 망하는 근데 이제 길이지. 장사가 안 됐고 빚이 많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아마 예. 기억하시겠지만 97년도 초에 한보 예. 저기 뭐 삼미 그다음에 저기 어디죠 저기 기아 파산이 되게 컸던 거죠. 기아도 문을 닫았었고 그때. 아니 그 컴퓨터 했을 때는 아닌데 왜? 예, 그렇죠. 아니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설비 투자가 컸었으니까요.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또 한보 같은 경우도 미래 중국이 좋아질 거라고 해서 저기 어디죠? 당진 이제 이런 데도 이제 많이 저기 이제 철강 공장 같은 것도 막 짓고 그랬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과도한 설비 투자들이 결국에는 빚에 휩쓰여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럼 기업들이 도산하기 시작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겠죠. 그러면은 저기 미국에서 대출해 줬었던 미국 기업들이 미국 은행들이 전화하겠죠. 헬로우 하고. 그럼 이제 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연장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연장 안 해줘. 예. 그래도 제발 해주세요. 그럼 한 달 연장해 줄게. 그럼 외채가 장기 외채가 아니라 단기 외채가 돼버리죠. 아, 한 달 후에 또 전화 오는. 또 전화하죠. 한 달마다. 다음 달에 봐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가 있었냐면 97년도 7월에 태국이 망했어요. 예. 97년도 7월에 인도네시아가 쓰러졌거든요. 비슷한 이유로? 그렇죠. 뭐 그때 설비 둘 다 투자 외환 많이- 얘기죠. 근데 빚냈다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는 태국은 부동산 쪽이 좀 컸어요. 네, 뭐 그 내용이 너무 기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아 지역이 흔들렸잖아요. 아시아 지역이 또 무너지면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되게 불안하거든요 지금. 아시아는 다 빼야 돼. 그래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97년도 10월에 아시아에서 탈출하라. 그럼 이제 엑소더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엑소더스가 나오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출을 갖다 회수하거나 자산을 팔고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살려는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럼 달러 값이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달러 값이 뛰는데 달러 값이 뛰는 걸 막아줘야 되잖아요. 관리 변동 환율제니까요. 800원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줘야 되는데 그럼 누가 막아야 되냐면 정부가 막아야죠. 그럼 정부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쏟아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800원에 바꿔가겠다는 사람한테는 무제한 줘야 되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후에 달러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1년 후에 대출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갚아야 되는 사람은 당장 달러 살려고 난리지만 1년 후에 갚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1년 후에 갚아야 되는 사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달러 못 구해서. 사놔야지 달러. 그렇죠. 달러 1,500원, 2,000원 갈 것 같아요. 800원에 사놔야지. 사야죠. 지금 800원일 때 사놔야죠. 마스크. 그럼 질문 하나 더 드리면 2년 후에 갚아야 되는 사람은? 사놔야지. 사놔야죠. 3년 후도 갚아야 되고. 아니 안 갚아도 일단 달러가 올 것 같으면 달러 투자를 시작해야지. 그럼 달러 쪽으로 돈이 달러를 살려는 수요가 확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가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없. 그리고 이미 종금사나 기업들도 달러가 모자라니까 그로기에 몰려 있으니 거기에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럼 달러가 모자랄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 부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대외 채무가 엄청나게 큰데 달러 보유가 부족하면 당연히 외환 부족으로 인한 외환 위기가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IMF에다가 구제 금융을 요청을 했던 거고. 달러 좀 빌려줘. 예. 긴급 구제 금융을 요청했던 거고 500억 달러만큼 이제 우리가 자금을 빌려오게 됐던 게 이제 IMF 외환이 됐죠. 그래서 보면 뭐냐면 앞에 너무 아름답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아름답던 시절이. 그 아름답던 시절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낙관적인 편향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름답던 시절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그 기대감이 뭘 만들게 되냐면 과도한 투자를 만들게 되죠. 과도한 설비 투자를.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과해지다 보면은 문제로 이어지게 됐던 게 이제 IMF 외환 위기를 바라보는 아주 일부 요인. 아주 이만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 중에 일부 요인. 일부 요인. 예. 예. 다 들은 것 같은데. 책에는 그 정도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많은 얘기는 다 책에도 싣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기출 문제 그대로 나오지 않듯이 그런 걸 역사가 한번 지나갔어요. 우리도 한번 배웠어요. 네. 아시아 국가들도 다 배우고 모건스턴도 배웠잖아요. 그 그래서 레슨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외채 3종 세트 뭐 이래서 지금 다 막아놔서 예, 그렇죠. 이제는 외채가 그런 늘어나지는 않는데요, 일은 잘. 안 일어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환 위기를 갖다가 바라볼 때, 예. 외환 위기를 바라볼 때, 저는 그 외환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거든요. 예. 제 선배들도 저도 마켓 공부할 때 외환 위기 때 말이야 이 얘기 엄청 들어요. 음. 그리고 회장님들이나 뭐 사장님들이나 이렇게 점심 같은 거 같이 식사할 때 보면은 예. 언제 가장 힘드셨습니까? 그러면 IMF 때지. 외환 위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예. 그럼 1,300원 넘어가면 외환 위기 아니야 난리가 나요. 이러면 그만큼 경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경계를 하면 뭘 만들게 되냐면 뚝을 만드는데 방파제를 거기만 우리나라 싸는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가 넘어요. 4,000m짜리 방파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 외관상 너무 안 좋잖아. 그래도 만들어놔요. 왜? 나중에 쓰나미 오면 이게 효자 노릇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세계 9위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구조적인 무역흑자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재정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엄하게 관리하려는 면이 좀 있죠. 그래서 맞아요. 상대적으로 재정도 좋고. 이제 양호한 편이죠. 그럼. 좋다라는 표현까지는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양호한 편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 되면은 해외 투자자들이 와 괜찮네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요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가 요즘 인기가 많아요. 우리나라 국채가 귀하신 몸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시면 꾸준히 달러 벌고 예. 모아놓은 달러 많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도 없잖아요. 음. 국채는 이게 채권 투자자는요 주식 투자자하고 달라요. 주식 투자자는 얼마나 많이 성장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채권 투자자는 성장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내 돈 내 이자 갚을 수 있으면 돼요. 안 망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면 괜찮죠. 근데 이자율이 낮을 텐데 우리나라 이자율이. 예. 그러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그 기회 비용을 상쇄하려면 원화가 더 강해져야 되는. 네네네. 강해져야 그 투자가 합리적이잖아요. 네네. 그럼 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안 망하는 건 당연하고 말씀하신 대로 방파제도 높으니까 네네네. 원화도 강해질 거라고 보고 투자를 들어온다고 판단하면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네. 미국 금리가 높은 건 맞거든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요.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해서 네. 어딘가 미국에서도 예를 들어 자금을 집행을 할 때 네. 금리가 높은 데만 투자하진 않아요. 지역 배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아시아 지역에도 20% 투자를 해야 돼요. 아시아 지역 내에서. 예. 그래서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 높은 게 미국이라서 모두가 다 미국만 투자 이게 아니라 환이 어떻게 될지 그렇죠. 모르니까. 예. 아시아 지역에도 투자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게 나눠서 다 투자하니까 네. 고루 분산 투자해서 예. 포트폴리오 투자 차원에서 아시아 지역을 볼 때 들어오는 자금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그 수합이라고 해가지고요. 뭐냐면은 환 해지를 해요. 환 해지를 하게 되면은 그 금리 차만큼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 차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예. 그 이제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율에 대한 환율을 갖다가 문제를 갖다가 없애주기 위해서 그 금리 차만큼을 보상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기서 설명드리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댓글이 2%한테 조금 우호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가 한 5분에 걸쳐서 네.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IRS 뭐 수합 금리 네. 요거 나온 네. 그거죠? CRS. CRS. 근데 제가 그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까지 말하면 예, 너무 예. 좀 산으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 금리가 항상 높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만 가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그런 역사들을 좀 알아야 된다. 위기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면 어. 위기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고 물론 역사가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니네가 역사 말고 뭐 그럼 볼 게 뭐 있는 줄 아냐?
아까 하는 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저자의 중심 생각이다. 미래를 모르니까 백밀러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뭐 그래 백밀러가 불편한 건 나도 이해는 돼. 이건 백밀러 아니면 뭐 볼 거 있으면 그걸 보시든가. 없지. 백밀러라도 좀 보자.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얼추 다 들은 것 같긴 한데.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책을 써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원고를 슬슬 준비한 다음부터 예. 원고 다 썼네까지 보통 얼마나 걸려요? 회사도 이게 다니시고 뭐 할 테지만 예. 보통 책 쓰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엄청 바쁘시잖아요. 저는 쓰는 시간은 되게 짧게 걸려요. 근데 쓰기 전에 좀 생각을 그러니까 뭐냐면 쓰기 전에 개요를 짜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앉아서 이제 이 치는 건 예. 개요를 촘촘하게 짜놓으면 치는 게 되게 빠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이 개요를 되게 촘촘하게 다음에 짜야 무슨 되고. 얘기할지 예, 뭐 그렇죠. 이렇게. 뭐가 왜 망하냐면 이 타자 치는 속도가 느려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돼요. 이제 보통 책을 쓰실 때 이렇게 쓰시잖아요. 보통 이제 6개 장이 있다 책에. 그럼 1장은 6개월에 걸쳐 쓴다 치면 1장 첫 달에 쓰고 2장 둘째 달, 3장 셋째 달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근데 뭐가 문제냐면 3장 셋째 달 쓸 때 변화. 앞에 했던 얘기가 기억이 안 나요. 앞에 쓴 게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 맞아. 응? 이렇게 되거든요. 얘기를 내가 썼던 것 같아. 네, 들춰보면 되잖아.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 들춰보잖아요. 네. 혹시 자기가 부른 노래 본인 직접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부른 노래? 정말 미쳐버리죠. 제가 쓴 글을 보잖아요. 되게 유치하게 썼지? 그 문구도 되게 이상하고 문구도 뭐지 이게? 이건 뒤에 써야지 왜 여기 썼지?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설계도가 구체적이지 않으니. 네, 그러면 그걸 다 지우고 뒤로 가져와요. 예. 다시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게 앞하고 뒤가 밸런스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게 짜는 걸 많이 짜질 않으면 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촘촘하게 짜놓고 쓸 때는 휴가 내가지고 쫙 잡았어야지. 이렇게 뭐 저 추석 연휴 이렇게 해서 한 달 내에 써야.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쓴 걸 기억날 때까지 기억나는 그 기간 안에 써야. 네, 그리고 진짜 그 기간이 되게 힘들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앞에 자료 준비 기간,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도를 촘촘하게. 설계도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쓰는 건 워드에 쓰더라도 엑셀에는 되게 촘촘하게 가상으로 쓰는 예, 그렇죠. 기간이 예. 길군요. 그럼 이제 1장에는 그 뼈대 다 해놓고 여기에 인용문 요거 이런 거 다 이제 박아놓는구나. 설계도를 쓰지만 않고 촘촘하게 해놓고 예. 쓰기는 빨리 쓴다. 네, 빨리 쓰지 않으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네, 무너져요. 맞는 말이네. 예, 무너져요. 예. 그리고 저자 책을 많이 써보셨어, 좋은 책 많이 써보셨으니까 저는 대체로 근데 저자들이 착각하는 가장 많은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 책을 다 읽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책 전반에 대한 기승전결이 완벽해야 돼. 앞에서 했던 얘기 뒤에서 또 쓰면 안 돼라든가 이런 착각인데 대체로는 앞부분만 보고 말아. 앞부분 한 2장 정도 좋은 책이든 나쁜 책이든 나쁜 책은 1장도 다 안 보고 좋은 책이라도 한 3장 정도 보다가 좀 더 읽어야지 하다가 다른 또 책 나오면 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냥 1, 2, 3장만 읽는 것 같아요. 1장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자가 보면 그래서 저는 역으로 서문과 1장. 그래서 나는 어차피 여기서 챕터 하나만 읽으면 차라리 결론을 읽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독자로서. 아니면 저자들은 엑기스를 보통 어디다 넣으려고 그럴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해보면 보통 어디에 넣게 됩니까? 저는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예. 이게 독자를 타겟팅을 할 때 예. 독자가 어느 부분을 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면 답이 안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걸 하려면 사람이 저는 약간 뭐 이제 느끼시겠지만은 말을 앞에 결론을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쭉 풀어가지고 뒤 빌드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올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타일이 이게 뭐 이렇게 말을 좀 이제 제 생각에도 장황하게 이어가는 스타일이라서 막 이게 간결하고 막 그렇게 뭐 핵심을 딱 잡아서 요것만 읽으면 됨 이런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내 책은 다 읽어야 돼 이 친구들아. 내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무리수의 질문이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책 제목 중에서 되게 인상 깊게 본 게 뭐 영어 책 한 권 다 읽어봤니? 이제 이런 맞아요.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되게 맞다.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럼요. 그렇지. 예. 그럼 이제 책을 만드는 과정도 저도 봤는데 오건영 저자는 책을 좀
잘라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마 편집자가 너무 많은데 10%만 좀 잘라봅시다 하는데 저는 이런 저자들도 일부 있으나 꽤 많은 저자들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나면 쓸 게 없어. 3분의 1밖에 안 나와. 근데 출판사가 책을 요만큼만 낼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무슨 문제집도 아니고. 좀 늘려주세요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굳이 안 써도 되는 이야기의 반복인 케이스가 미국 책도 그렇고 우리나라 책도 그렇고 특히 미국 책은 그 주제와 엣지는 이해돼. 맞아. 좋아. 좋은데 그거에 대한 사례를 그냥 가득 채워요. 근데 그것도 다 하나하나 알면 나쁘지는 않으나 우리는 바쁘잖아요. 네. 그리고 언더스탠딩 같은 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할 만큼 중독성 있는 채널들이 우리에게 시간을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독서도 요령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나는 그건 모르겠고 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돼. 가 결론이었다. 맞습니다. 전 사실 이 책을 뭐 끝까지 읽진 못했습니다만 좀 봤는데 재밌습니다. 재밌어. 매우 재밌어. 진짜 술술 읽힙니다. 생각보다 역사 얘기라서 조금 이게 난도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술술 잘 읽힙니다. 잘 생각보다. 읽히고 예. 재밌으니까 제가 재밌다고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한테 읽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심하시라는 뜻입니다. 뭐 잠깐 좀 보고 뭐 안 됩니다. 이건 부탁드리는데 진짜 여러분이 시간이 많다. 네. 여자친구랑 싸워서 앞으로만 한 달 동안은 시간이 날 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만 조용히 뭐 허락을 해드리고 가능하면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뽑아냈으면 책 내용 반은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사보셔도 되니까. 하여튼 댓글 남겨주시면 요거 진짜, 20권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20권. 요거 댓글 이벤트 한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거 읽으시고 댓글을 써주시면 되는데 읽으시고가 아니고 그치 깜빡했네. 읽지 마라. 사면 안 돼. 자, 요거 그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20분께 요거 당첨자는 커뮤니티에 공지하겠습니다. 좋은 댓글이란 제가 읽고 나서 기분 좋은 댓글이 좋은 댓글이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네. 2% 잘생겼다 또 엄청 올라오고 아니야 잘생겼다 안 돼. 그냥 지겨워. 잘생겼다. 여러분 2%가요. 빨리 말씀드리면 지난 한 40년간 이 잘생겼다는 것 때문에 아주 피곤하고 고생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자기 관리를 일부러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은 잘생겼다 그러면 위로도 받고 뭐 저 힘도 나고 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지겨워 이제 그런 얘기. 네. 그거는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네. 이제 알겠습니다. 신한은행 오건영 부장님, 이게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